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태극 전사들도 금빛 메달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일본에게 발목 잡힐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불과 2.4cm 관역 차이로 승패가 엇갈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결정적이었던 장면 저희들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 사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가 아버지가 강의를 했던 그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1심 재판부는 안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막내가 한껏 했습니다. 양궁 남자 단체 선수들 일단 태극전사 금메달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막내가 쏜 이 화살, 김재덕 선수가 쏜 이 화살, 일본의 가와타가 쏜 화살도 10점이었고 김재덕도 10점이었는데 정 가운데서 누가 가까우냐를 두고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김재덕, 우리 막내 선수가 쏜 화살이 더 중앙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선수와 거리는 불과 2.4cm. 야, 요 2.4cm 차이가 메달의 색깔을 바꿨습니다. 잠시 후에 이 놀라운 승부처, 역시 양궁은 이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그 2.4cm 차이로 바뀐 금메달 색깔, 양쪽 나라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좀비냐, 일베냐, 꼴보수냐 이런 말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당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거티브 양상이 워낙 과열되니까 여당 지도부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만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 측은 자제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높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기존의 여당의 선거 모습이 아니라 경쟁 주자들 간의 상호 비방이 과열되고 있다.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입당 운떼자 친윤 반윤 새 대결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의 내부의 본격 기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보도고요. 소위 반윤 윤 캠프 참여 인사는 당직 사퇴해야 된다. 당직 거 내놓고 나가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사람만 빼갔다 비겁하다라는 말도 나왔고 친윤 반면 친윤이 주도하는 입당 촉구 연판장엔 현역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접종 필요했던 50대는 결국 화이자를 맞게 됐는데 문제는 다 접종 계획이 있는데 화이자를 땡겨서 빼서 맞게 되면 그 이후에 2차 접종하기로 된 화이자 물량이 또 부족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더나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보했다라고 청와대가 자화자찬했던 그 모더나 백신인데 물량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접종 계획도 다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사나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원팀 협약식도 흔들. 일단은 여당의 대권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 코너 속의 코너죠.
민심, 진심, 여론조사 데이터 속에 숨겨진 숨은 시크릿 코드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민심, 진심, 여론조사부터 함께 보시죠.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TBS가 의뢰하고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이재명 26.0, 이낙연 18.2의 지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배 소장님, 7월 셋째 주 때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미세한 수치긴 하지만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죠. 이 예비 경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 이낙연 후보의 급상승이었어요. 여, 양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거티브로 인해서 주춤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키워드는 주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고 그리고 급상승하던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도 멈췄어요. 아, 여기서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니까요. 어허.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한 8%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보면 네거티브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호문입니다. 호문?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호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권 내의 차기 경쟁을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호문 무슨 뜻입니까? 백제 이야기가 왜 나왔냐? 호남 표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남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급상승하는 이유가 됐는데 지금은 호남 민심이 그만큼 뜨거워진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공방, 백제까지 거론이 되는 거죠. 이러면 뭐 이제 3한이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3한까지 나와야 되냐? 자칫 잘못하면 고조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고조선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왜 그리고 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친문 지지층이에요. 친문 지지층.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도 견고하고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에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된 거죠. 탄핵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 옳았니? 옳지 않았니? 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여권의 경쟁은 호문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정리해보면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는 어떤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네거티브 양상이 가열될수록 이걸로 득보는 후보는 없다. 라는 게 일종의 오늘의 교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호문, 여호양, 네거티브는 도움이 안 된다. 세 가지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민심, 진심 짚어보겠고요. 좀비, 꼴보수, 일배 이런 말들이 여권 경선판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최근 네거티브 공방 벌이며 좀비, 도둑, 꼴보수, 일배, 도정, 농단 등의 단어들이 거침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가 없어서 거의 뭐 생사를 건 진검승부 과정 가운데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이낙연 양 캠프의 발표 논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에서 당내 주제 비판이 10건, 이낙연 캠프에서 당내 주자 비판이 12건, 반면 상대를 향한 비판은 7건과 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당내에 서로를 비판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나섰습니다. 선관위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관위로서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양 후보 간의 신경전이 너무 치열하고 도를 넘어섰다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에서는 원팀 협약식까지 체결을 추진 중인데 이것 또한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신경전. 이재명 캠프 측에서 원팀 협약식 하려면 사실 왜곡하거나 명백히 흑색전전하는 건 당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 포함해야 된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정작 탄핵을 반대했던 이낙연 후보에게 흑색 선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 선관위와 캠프에 대리인 1대1 토론 등 사실 검증 시간은 공개해야 제안했다. 누구 들으라고 역시 맞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 당으로부터 제재는 피하면서 네거티브는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쯤 되면 전재수 의원님, 당 대표가 얘기를 하든 선관위가 얘기를 해도 자제하라라는 당부가 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경선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게 공방이 더 가열되면 가열됐지 이것이 톤 다운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본선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은 실제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게 당내 경선을 치르다 보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게 마련이고,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이런 공방이 선을 너무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일부 있던데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 건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또는 당원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보기에 이 손톱만한 이게 좀 궁금한 거라든지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걸러져야 됩니다. 경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본선에 가면 반드시 그때 또 거론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 네거티브와 악성 선전만 난무하는 경선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경선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 주자 간에 서로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선관위에서는 또 제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논란이 되고 국민들의 이게 관심을 좀 끄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작 공방을 주고받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선을 잠시 넘어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도정농단 얘기도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좀 있어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에도 이제 경선에 들어갈 텐데 이 당내 경선이 원래 이렇게 치열하게 어렵습니다. 그쪽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거고, 다만 이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건너가 버리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선관위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계속 치열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공방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녹취 분량 전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이낙연 후보 주장이 흑색 선전인지 아닌지 직접 들으시고 판단해 달라며 논란의 백제 발언 관련 1분 6초 분량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낙연 후보, 내년의 승리 위해 하나 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자제해야 된다. 백제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반응을 냅니다. 신문이 바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후보를 지역과 연계지어서 선거를 풀이하는 그 접근법이 낡은 거죠. 자, 계속해서 백제 발언을 두고 핑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거의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앞서서 이재명 기자, 배종찬 소장님은 이 백제 발언도 결국은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가 이 호문 두 가지를 의식하는 데서 나온 공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잖아요. 서로가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어제 녹취를 올렸죠. 녹취를 핵심 저희가 들은 것처럼 백제가 호남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전국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승리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다.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한 큰 칭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승리가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 여기까지 뭐 틀림없는데 저는 어제 올린 거의 뒷부분의 발언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올리지 않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있죠. 그 뒤에 발언이. 그 뒤에 발언은 뭐냐면 그런데 그 후 지지율이 달라졌고 지금 가장 중요한 확장력이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금 확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다. 라는 데 사실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공개한 것만을 봤을 때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칭찬한 게 틀림없지만 사실 그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은 확장력이 떨어졌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은 내가 더 확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처음은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비판이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올린 녹취록의 파일도 어떻게 보면 전체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좀 네거티브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또 이낙연 대표도 사실 앞부분에 있어서 칭찬한 건 틀림없고 또 그걸 올렸다 그러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기존 스탠스라면 제가 볼 때, 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역사를 자, 지금부터 만들어갈 거고 지금부터 볼 수 있다라고 굉장히 네거티브적 반격을 포지티브하게 반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양쪽 다 굉장히 거칠죠, 지금.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뭐 지금 조금 전에 백종창 전 소장께서 호문의 갈등이다 얘기하는데 전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대세론과 대안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안방 싸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굉장히 이재명 지사 쪽은 지금 뒤집히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지금 뒤집어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양쪽 조바심이 충돌해서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좀 벌이고 있다, 양쪽 다. 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계속 그 조바심의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전 굉장히 지금의 네거티브가 전 왜 배종찬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왜 네거티브를 하면서 양쪽 지지율이 정체를 빚고 있느냐. 서로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 거죠. 네거티브 전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 추진력이 부각되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의 안정감이 부각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의 이 대선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도 여권 못지않게 윤석열 후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자, 일단 민심 진심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기 대선의 성격은 정권 교체일까요? 정권 안정일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48.4, 정권 연장이 44.5. 야, 요거 배종찬 소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여론조사인데 박빙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론 요 이전에 실시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5.5 대 4.5 정도로 정권 교체 의향이 높았죠. 예. 근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더 낮았고 대략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직후에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의향이 더 높았어요. 절반이 넘었고. 그래서 정권교체 의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구나. 정권교체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7월 27일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이 조사는 그 이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여론은 팽팽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 연장 여론이 상당히 올라왔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왔다. 그만큼 정권 연장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또 보수가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권교체 동력을 살리지 못했다. 예. 이른바 이준석 대표도 한껏 MZ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정권교체 의향을 높였거든요. 여론을 높였거든요. 중도층도 이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을 정도로 견인했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선이 치러지면서 지지층 결집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이준석 대표 또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또 보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또 정권 심판론을
못 살리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보수 야권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코로나로 경기도 상당히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권 교체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현실적으로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미심진심. 주요 주자들, 이번에 여야 주자들을 한데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8% 이상 후보들, 윤석열 26.9, 이재명 26, 이낙연 18.2, 최재형 8.1, 배종찬 소장님,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예비 후보의 상승세, 주목할 만한 겁니까? 주목할 수 있습니다. 네 글자로 이어가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네 글자입니다.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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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어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올라오네. 오늘 좀 쉽게 가야죠. 예. 네, 올라오네.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합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약 한 달여 전 5주 전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한 11%포인트, 11%포인트 가량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도, 또 MZ세대, 대체로 이렇게 이탈을 했죠. 그런데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윤석열 후보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올라오네. 그러니까 한 주 전과 비교하면 불과 2%포인트 가량이지만 2주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5%포인트 가량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한 자릿수에 있는 보수 야권 국민의힘 대선 후보랑 비교를 해보면 원희룡 지사도 출마 선언을 했죠. 유승민 전 대표도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데 유독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올라오네.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보수 야권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보수 야권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윤 후보를 위협할 정도의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 달여 뒤에 경선 버스를 올라타기 직전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내려오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 어떡하지? 이건 상당히 이 국민의힘으로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실 핵심 변수는 윤석열 후보가 언제쯤 입당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은 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보통은 정당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로 무직. 그래도 백수라고 안 적은 게 어딥니까? 최재형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후보 등록을 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지럽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지금 경선 준비위 소속이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당내 분위기가 제가 취재해보니까 좀 묘한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 사이에 최재형 후보와 특히 이제 윤석열, 당 밖의 윤석열 후보 그 양쪽 사이에서 현역들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했다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분이시고요.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만 그 상징성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폰지 같은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내가 최재형 원장을 바꿔보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최재형 원장에게 투영하고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도 굉장히 뚜렷하고 지지율도 높고 대중적인
그 인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상징성을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그 상징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좀 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새로운 인선 내용도 그렇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의 안정성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대거 영입이 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상징성을 보완하고 그가 가지는 부족한 점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지금 당내 기류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좀 소신파, 쇄신파들이 많이 나서서 당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이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최재형 원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캐릭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제 친윤, 반윤 비슷한 어떤 구도로 당내 잡음이 나오는 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만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좀 만나서 보셨어요? 네. 좀 어떻게 어떤 말씀이라도 좀 나누셨나요? 오늘 연결식장이니까 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요. 추미애 전 장관님도 옆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셨던데 혹시 뭐 말씀을 나누시거나 그러신 부분이 없나요? 저도 오셨는지 몰랐는데 헌화하고 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 기자, 견원지간에 빗대할까요? 징계하려 했던 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거에 저항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살아남았던 자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월주스님 연결식에서 우연히 만난 거군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죠. 월주스님 갖고 있는 이제 불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자들이 이제 그 참배도 했었고 빈소에도 갔었고 이번에 이제 연결식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우연히 만난 건데 뭐 결혼지간이 맞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서로의 정치적 어떤 위상을 만들어준 또 고마운 사람이기도 한 거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징계가 뭐 물론 이제 법적 조치 아직 남아있지만 행정소송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가처분 신청 이런 데서 다 이제 법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약간 무리한 징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뭐 윤 전 총장이 제일 야당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지 못했을 테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어떤 그 여론들을 본인이 받아 안고 가지 못했겠죠. 반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반사적 이득을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로 뭐 굉장히 견원지가 아니고 껄끄러운 사이인 건 틀림없지만 또 서로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필요하기도 한 뭐 그런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그 가운데 어제 당 밖의 후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현역 의원 40명 이름 올렸다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물론 꼭 친윤, 반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친윤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등장을 한 거고 친윤 의원들이 어떻게 등장을 통해서 윤 총장을 이제 당 쪽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90년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이제 윤주석 대표랑 만나서 윤주석 대표가 표현한 게 딱 진짜 사자성어죠. 대동소이라고 하는 결국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 또 당협위원장들이 전직원의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캠프에 아예 직접 참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8월 경선 버스가 출발 전에 들어올 거를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글쎄 이제 결국은 8월 입당을 두고 결국은 이제 어떤 힘겨루기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윤 전 총장도 사실은 거의 부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직 입당식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결국은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큰 것이 결국 정치 어떤 그 당 입당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내의 이 전현직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간 것을 두고 당내에서 당협위원장 자리 내놓고 가라 라는 공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개파적 행동을 자제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대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당의 대선 주자를 당내로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될 일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어떤 분은 당협위원장 놓고 가려면 가라. 어떤 분은 왜 바깥의 주자를 모셔오는데 누가 지금 맡고 있느냐라고 서로에게 약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슨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 여부가 뭐 어느 정도 동의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당협위원장은 결국엔 당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당적이 없는 제3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당원 당규상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 제기에 사실 이 근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경험했던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4.7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를 도와주는 당협위원장들과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이준석 대표 뭐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국민의당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좀 비춰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저 포인트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선거를 나왔던 4.7 재보궐선거랑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입당 여부가 불확실한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당시에 안철수 대표는 2번으로 나가면 지고 4번으로 나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해서 입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확실하게 남의 당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개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입당이 거의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들 간의 두 입장 차이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내용은 당 대표로서 당의 기율을 세우는 당의 지도부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8월 중으로 입당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전 후보 측에서는 사람만 빼가는 건 비겁하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당 내에서는 친윤 반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게 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도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대권 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엄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입당도 하지 않은 바깥의 후보를 당적을 가지고서 그것도 그냥 당직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고자 하는 지역위원장들,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돕는 것은 정치적 신이라든지 정치적 도의상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고 바깥에 머무는 이유가 중도층을 말하자면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 힘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이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인데 그렇다면 중도층을 말하자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인물 또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가진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캠프를 꾸리는 것이 맞지. 정작 국민의힘에 입당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현직 당협위원장을 하는 분들을 가지고 캠프를 구성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도의에 맞지 않고 정치적 신의에 맞지 않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저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탈당을 하고 가시던데 나중에 입당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입당을 해도 되는 문제니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정치에는 신의가 있고 지켜야 될 도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심 진심 배종찬 소장님 네. 여론조사가 많은 것을 말해주잖아요. 네. 혹시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줍니까?
이제는 8월을 넘기기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월 중순 무렵에는 입당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전재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적 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인데 입당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이른바 친윤을 포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칫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여론에서 중도층이나 MZ세대가 볼 때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입당을 미루는 것이냐.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월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불분명함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건 여론상으로도 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지지율 답보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입당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고 앞서 말씀 주신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홈페이지 스기에 고지를 해놓겠습니다. 민심 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공개합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지금 계속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국방장관 경질하라 강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재수감이 됐습니다. 뭐라고 밝혔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미 씨가 그 세미나에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을 그래서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 여부가 정경심 조국 부부의 재판, 특히 정경심 씨의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뉴스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청해부대의 파견관, 우리 장병들이 코로나에 대거 감염된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해부대의 임무가 국방부 장관은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이 자초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오판과 별개로 청해부대 34진이 수행한 임무와 작전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작전을 성공으로 보십니까? 실패로 보십니까? 네, 성공의 임무했습니다. 그렇죠? 유엔이라든지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기항하는 오만이라는 국가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거기는 백신도 맞출 수가 없었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와서 맞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그 접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만 핑계를 대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기 핑계를 대고 그 가운데 90%에 가까운 우리 장병들이 작전 수행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전원 퇴거라는 군사작전상 굉장히 이례적인 실패 작전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라고 자평하고 군은 우리 국회에 빛나는 군사 외교력으로 우리 장병들을 다시 국내로 수송해 올 수 있다라고 자평했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송기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 상황.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군의 작전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군의 작전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90% 이상이 작전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은 실패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후송이 되는데 이걸 성공적이었다라고 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그 동의할 국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함장, 부함장까지 다 감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문무대왕함을 누가 이끌 거겠어요? 전부 다 지금 대부분이 다 감염돼 있잖아요. 감염된 상태에서 어떻게 군의 어떠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건 굉장히 장관의 입장으로서 이건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만당국 실무자와 통화를 2번 하고서 오만해서 거부를 해서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떠한
우리가 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어떤 영내나 연구를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외교부의 채널을 통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단지 전화 한 두 통화 해가지고 5만이 거부해서 못했다. 이런 취지의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걸 숨겨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에다 요청을 했는데 5만에서 거부했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군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고 무책임하고 했는가 정말 좀 약간 한탄스러운 측면이 있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청해부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거에 대한 어떤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어떤 군대 문제와 관련된 성추행 문제 이런 있어서도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정상회담이랄지 이런 어떤 평화의 프로세스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비판 들어봤고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 장병들 백신 가져가서 못 맞춘 것에 대해서 오만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의 오만 탓에 외교부는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서욱 장관, 백신 협조 구했으나 오만이 거부했다. 현지 무관이 오만 당국 실무자와 2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만, 국적자와 거주 비자 소지자 한해 입국 허용, 강력 봉쇄 정책 중이었다. 실무자 청원으로 협조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외교 총력전을 펴도 될까 말까 한 걸 갖고 오만 탓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럼 외교부 관계부서들은 군 당국이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던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심지어 현지 한국 대사관에도 군이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부분 분명히 사실 규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기자, 국방부 장관이 말했던 오만 잘못이다 라는 것 정말로 오만의 잘못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말로 오만 핑계를 다 대는 겁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인재라는 거에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신을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제 들어온 백신을 청해부대에 공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질병청한테 얘기를 했더니 질병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질병청도 저는 사실 무근이라 또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오만 현지에다 백신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만 정부가 거부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면피성 계속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백신이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실제 그 다음에 저희가 더 황당했던 거는 부대가 사실 그 항원 검사 키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검사용 키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항체 검사 키트를 가져갔죠. 아니 백신도 없는데 그 백신 맞지도 않은 아닌지 키트는 여기다 주고 마치 총은 없는데 총알만 가져간 꼴이 된 거죠. 그런 실수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휘관들의 늑장 대응 때문에 90%의 부대원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온 얘기가 이거죠. 워낙 감염자가 많아서 오히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격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염자들이 오히려 업무를 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이런 도저히 군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지금 그 작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지금 물론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저 얘기를 하는 의도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해부대원들의 자존심, 청해부대원들의 자부심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 청해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에 대해서 어떻든 그 작전 자체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지휘부의 지휘관들의 판단 미숙 그리고 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결국은 작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게 군 지휘부의 너무 당연한 태도일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죠. 그 자체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가 오만의 책임이다, 질병청의 책임이다라고 계속 면피한다 그러면 이게 군 지휘부라는 게 결국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군 지휘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과연 누굴 믿고 이 국방부를 믿고 어떻게 과연 애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참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 공식 강철부대 출신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최근에 군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이
군의 급식 문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군내 성추행, 성폭행 문제 때문에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공군 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해부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언론에 군과 관련된 보도들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남북이 서로 대치해 있고 분란해 있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군의 특수성이라는 것 한마디로 군대 내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은밀한 것들이 언론에 잘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에 아직도 군이 머물러 있다. 저는 이제는 군의 특수성만 가지고서 군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군이요. 체질을 바꾸고 기존의 관행들 다 바꾸고 은밀하게 감추고 했던 것들 이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환골탈태하고 분골쇄신하고 혁신하고 없애야 될 관행들 다 없애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국민들께서 군을 걱정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장병들이 감염된 것을 두고 백신을 왜 가져가지 못했냐라는 책임 규명을 두고 오만 탓, 우기, 기후 탓, 질병청 탓, 각종 탓을 했었던 이 국방부,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한다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멤버 출신 전주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청와대는 언제나 그랬듯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부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그 가운데 수감자가 숨지는 것도 군이 모르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고 이중사 2차 가해 혐의자가 구속 수감이 됐는데 국방부 미결 수용시설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방부 영내에 피의자가 사망한 건 처음입니다. 대낮에 벌어진 상황임에도 군사경찰 상주하는데 제때 발견 못했고 국방부는 브리핑도 없고 유감 표명도 안 했고요. 서욱 장관은 공식 보고도 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명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파악해 기로 군 수용시설에서 감시 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수용자를 관리하기에 민간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군 기강이 이안이 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제 하다가 수용실에서 이게 유족 핑계 대면서 쉬쉬하고 말 못하는 상황입니까? 강한 질타가 있었고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서욱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영내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전 국민한테 상처를 주었던 이 공군 부사관 문제의 가해자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차 가해 여부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 이 재판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졌어요. 이것이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서욱 장관이 하는 이 집무실에서 2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관리가 잘 안 되면 이 정도까지 이 군대 내에서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 그 아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들 이제 야당 의원들 질의를 하니까 뭐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던 만큼 이번 계기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서욱 장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질 조치가 이루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재현 의원이 언급했던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정의를 선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가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자, 이번엔 두 번째 핫쌈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재수감됐습니다. 뭐라고 창원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할지는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재수감되기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이야기인데,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기 방어와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죄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그 혐의가 어떤 건지 우리 국민들 잘 아시잖아요. 민심은 천심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거운 민심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해왔다. 특히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뭔가 김경수 전 지사의 방금 요 발언이 상당히 좀 씁쓸하다라는 지적도 많던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실 1심, 2심, 3심까지 다 유죄를 받아도 정말 잘못했다, 국민 앞에.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정치인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도 다 나는 결백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1심, 2심 사법부의 판단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되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정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자체를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자신 이제 재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의 미래의 어떤 정치적인 걸 다시 도모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외면당한 진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실이 외면당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판단이 외면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의아한 게 대법원 판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여권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여권 내에서도 적어도 누구 하나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정치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전혀 개입을 안 했고, 사실은 그 당시는 무조건 대선에서는 이기는 대선, 압도적으로 이기는 대선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선 주자들, 여권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고, 여권에서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나 대법원은 왜 존재하는가? 적어도 1심, 2심 재판부에 대한 불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설사 납득을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판결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 선택적 침묵을 한다. 원희룡 지사, 재수감은 끝이 아닌 시작. 문 대통령은 댓글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앞에 밝혀라. 김은혜 의원, 나흘째 이어지는 님의 침묵은 대통령을 비겁한 지도자로 만들 뿐이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대통령은 왜 침묵한 걸까요? 참 이걸 인정하기가 참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선거의 정통성, 그러니까 선거의 정당인의 문제,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전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자체는, 전 지사는 본인의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권 여당의, 여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로 가는 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권 여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주류 세력인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은 그야말로 헌법 1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포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또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여권이 어떻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김광삼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어쨌든 유감의 표명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권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뭐 정권의 정통성을 지금 야권이 부인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선거를 더 공정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핫쌈 세 번째 뜨거운 뉴스입니다. 조미 씨의 친구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논란입니다. 조민 논문 1저자를 올린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 아들로 H외고에서 조민과 국외대학 진학반이었고 친구 법정에서 오락가락 진술을 해 논란입니다. 지난해 5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장모 씨 민희를 세미나에서 본 기억이 없다. 지난 23일 조국 정경심 부부 재판에서 민희를 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조국 측이 세미나 영상을 보여주자 세미나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은 99% 민희가 맞다라고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급기야 세미나에서 민희를 본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함께 보시죠. 조민과 이야기를 나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이 맞다.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우리 가족이 너희 도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봤다는 생각이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듯한다.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 조사위에 많은 내용들을 물어봤지만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 라고 말하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있었다. 라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SNS 함께 보시죠. 눈물. 김광삼 변호사님. 자, 핵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장 씨의 진술이 1심과 그리고 향후에 있을 2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정 효과를 못 하죠. 그래요? 이유는요? 아마 저 진술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도 쓸 수 없고 무죄의 증거로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 전 장관이 약간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톡에서 많이 표시하잖아요. 저렇게 한 것 자체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전에는 안 봤다고 했다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또 진술을 번복하는데 또 확실하게 진술을 또 번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이 없다. 아니면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또 동영상은 또 99% 민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술이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전 재판과 또 이 지금의 진술이 틀리고 본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는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지금 어떤 여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조 전 장관과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만약 잘못 진술하면 또 유증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고 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이 유증죄 대상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또 세미나에 나온 영상을 보고는 조민이 또 맞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민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나는 조민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유증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양쪽에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진술했던 것 자체가 후폭풍이 많고 더군다나 또 아버지하고 관계. 아버지가 그 당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로 조민 씨를 또 올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락가락, 좌충우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 진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증거로 쓰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진술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저 진술 자체가 재판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조민의 친구 장 씨는 영상 속의 여성이 조민이 맞다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친구는 그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박모 씨, 조민과 함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받은 인물인데 검찰이 지난 23일에 세미나에 본 적이 있냐, 본 적 없냐, 그러니까 못 봤다. 지난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과 닮긴 했지만 조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2009년 서울대 세미나 발표자인데 조민장 만나서 좀 얘기 나눴다. 칭찬까지 해줬다. 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반면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울대 세미나 참석자인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 없고 조민에게 전화해서 스터디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 라고 엇갈린 이야기를 합니다. 김지섭 전 의원. 네. 지지자들이나 뭐 다른 분에게 고소도 당했잖아요. 고발을 당했었어요. 고발을 당했죠. 네, 예. 고발을 당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그 조국 교수가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으로 올리면서 공론화가 돼서 그렇지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여러 가지 입시 비리 혐의 중에서 굉장히 티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익인권버스센터의 그 인턴십 발급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과연 저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인턴 발급 자체도 굉장히 말하자면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일을 가지고 진술을 가지고 뭐 조금 엇갈린다 이런 거지. 지금 조민 씨에게 걸려져 있는 여러 가지 혐의는 보면 단국대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라든지 공주대 논문의 초록의 이제 제3 저자로 뭐 허위 등재를 한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 동양대 표창장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과중에 그 중에 하나로서 공익인권법센터의 세미나를 참여했는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문제. 조민 씨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걸려있는 혐의 중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저 장 씨가 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가족이 입시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다른 가족이 나서서 이렇게 입시를 도와줍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김지섭 전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60초 광고 후에 저희들은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